저는 불과 몇 달 전 철조망 너머 북한 최전방 부대에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굶주림과 싸우며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천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걸 걸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 지뢰가 묻힌 땅, 그리고 발각되는 순간 즉시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 초소들. 그 모든 것을 오직 제 두 발로만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세 번째 초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초병이 총을 겨누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무, 어디 가는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탈영병을 추격 중입니다. 초병은 잠시 망설이다 절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4년 여름 실제로 일어난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정권조차 믿을 수 없어 했던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보. 귀순의 전말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고 무엇을 보았으며 왜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왔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인민군 전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남조선 괴뢰들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믿었으니까요. 입대 첫날, 저는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총기 훈련 성적이 우수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선임들은 제게 너는 장교감이라며 기대를 걸었고, 저 역시 열심히 복무하면 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군대에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다들 빈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취사병이 퍼준 것은 강냉이죽 한 국자와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취사병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어. 이것도 있는 게 다행이야.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군대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죽, 점심에는 감자 몇 개, 저녁에는 또다시 옥수수죽. 쌀밥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훈련 중간에 풀뿌리를 뜯어먹거나 밤에 몰래 민가의 밭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중대의 김철수 동무가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우리를 집합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의지가 약해서 쓰러진 것이다. 너희는 혁명 전사답게 강인해야 한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료가 굶어 죽었는데 그것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돌리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는 것은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행군하고 사격 훈련하고 땅굴을 파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 보이면 정치 지도원에게 끌려가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밥을 먹는다. 미제놈들은 우리를 굶기려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거지처럼 산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면 왜 군인들은 이렇게 굶주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군대 생활 1년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 2년차가 되던 해 겨울,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째 특별훈련에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땅을 파고 도로를 정비하고 환영 구호를 연습했습니다. 식사는 더욱 줄어들었고 잠은 하루 3시간도 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옆 침상을 쓰던 박민수 동무는 21살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저보다 1살 어렸지만 항상 밝게 웃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입대 전 음악을 좋아했다며 가끔 불침번을 설 때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지만 군의관은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며 그를 다시 작업장으로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가 막사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삽을 든 채로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그를 의무실로 옮겼지만 의무실에는 제대로 된 난방도, 약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3시 제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군의관은 사망 진단서에 급성 폐렴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과로로 죽은 것입니다. 21살 청년이 조국을 지키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방문을 준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지휘관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혁명 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민수의 어머니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의 군인일까? 장군님의 현지 지도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일일까? 민수는 왜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중대에서만 5명의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 영양실조, 폐렴, 과로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상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혁명 정신이 부족해서라며 우리를 질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충성 맹세를 외칠 때도, 정치 학습 시간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배울 때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일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동료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민수의 죽음 이후 저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으로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군대 3년 차가 되던 해봄, 저는 국경 지역 순찰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두만강 인근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중국과의 밀무역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우연히 한 선임병이 무언가를 땅에 묻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작은 비닐봉지를 나무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며칠 뒤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치자 작은 USB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USB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몰래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오래된 노트북 하나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몰래 고쳐서 가끔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끼고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 찬 고층 빌딩들, 환하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미제의 식민지, 거지처럼 사는 남조선의 모습일까? 다음 영상은 한국의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온갖 음식들이 넘쳐나는 가게들,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웃으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몇 주에 걸쳐 그 USB의 모든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굶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들은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굶주림과 통제의 세계, 다른 하나는 화면 속에서 본 자유와 풍요의 세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동안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 저도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민수처럼 아무 의미 없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USB는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영상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게 희망이자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USB를 본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군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군대 4년 차가 되던 해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부대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또 다른 현지 지도를 위해 한 달간 특별 동원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민수처럼 죽을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여기서 천천히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전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 임무를 맡으며 여러 달 동안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어느 구간에 초소가 있는지,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지뢰밭이 어디인지. 가장 큰 문제는 초소였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가려면 최소 5개의 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각 초소마다 경비병이 있었고 그들은 통행증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즉시 사살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초소를 우회할까?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은 모두 지뢰밭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지나갈까? 감시 카메라와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초소를 통과하는 것.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수색작전에 동원되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탈영병을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초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추격 명령이 없다면 초병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탈영병이 발생해서 부대가 혼란스러울 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저희 중대에서 한 병사가 또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모든 병력이 수색에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모아둔 건빵과 물을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군복은 그대로 입되 계급장은 떼어냈습니다. 신분증도 버렸습니다. 만약 붙잡힌다면 어차피 처형될 터였고 신분증이 없으면 적어도 가족에게는 피해가 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막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배낭을 메고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동이 트려면 1시간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 군인 김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는 비교적 쉽게 통과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서던 초병은 졸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의 시야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소에 다가갈 때 초병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설아,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사 김태윤입니다. 탈영병 수색 중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최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초병이 손전등을 켜고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통행 명령서는? 저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탈영병이 이쪽으로 도주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초병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몇 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부대냐? 초병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부대 번호를 댔고 그가 아는 지휘관의 이름도 몇 개 거론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지리와 인물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다음부턴 명령서 꼭 챙겨. 저는 경례를 하고 초소를 지나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곳의 초병은 제가 아는 선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볼 것이고 제가 왜 혼자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더 자세히 추궁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태윤이, 너 왜 여기 있어?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선임, 급한 일입니다. 탈영병이 남쪽으로 도주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추격 중입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대에서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무전으로 지시받았습니다. 아마 곧 그쪽에도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합니다. 놓치면 큰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부대에 확인 전화를 걸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선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부대에 전화해 보세요. 하지만 탈영병을 놓치면 저도 선임도 책임 추궁받을 겁니다. 아마도 제 절박한 표정이 설득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조심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네 번째 초소는 운이 좋았습니다. 초병 교대 시간이어서 양쪽 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같은 방법으로 통과했고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초소. 이곳을 지나면 군사분계선까지는 3km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소가 가장 삼엄했습니다. 2명의 초병이 있었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탈영병 추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병이 더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탈영병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무전으로 들은 게 없는데. 저는 남서쪽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지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고장 난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초병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부에 확인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병 한 명이 하품을 했습니다. 그들도 밤새 근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가봐. 근데 조심해. 요즘 남쪽 놈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더라.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마지막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군사분계선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초소를 지나자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군사분계선까지는 이제 3km. 하지만 이 3km가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지뢰밭이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남북이 서로를 향해 묻어둔 죽음의 씨앗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찰 임무를 하며 어느 정도 안전한 경로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뢰는 예측할 수 없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저는 완전히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든 남쪽에서든 총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의 땅을 살피며 풀이 부자연스럽게 자란 곳은 피했습니다. 그곳은 지뢰가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에 든 나뭇가지로 앞을 탐색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발밑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걸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뭇가지를 밟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떨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초소에서 의심스러운 보고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걷는다는 것은 곧 위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가다가 붙잡힐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갈 것인가. 저는 빨리 걷기로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발사 준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지그재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이제 그런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계속되었고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끊고 몸을 낮춰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부에 철조망이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 저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서 강한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투항합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총을 겨누며 땅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이 제 몸을 수색하는 동안 저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북한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냈다고. 살아남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기쁨,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한국군에게 인계된 후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북한군인지, 왜 귀순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소 5개를 모두 통과했다고요? 그것도 탈영병 추격이라는 거짓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것,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밤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던 것들이 여기에는 넘쳐났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걸 고르세요. 돈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나나 한 송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과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취업 지원을 받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만의 언어, 문화, 시스템.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보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거리를 걸으며 자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동무 어디 가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댓글에서 용기가 대단하다. 자유를 위해 싸운 당신이 존경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북한의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초소에서 붙잡히는 꿈, 지뢰를 밟는 꿈.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처럼요. 부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민주주의를, 인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제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는 김태윤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군으로 복무했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